일단 기본적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미 없어요. 10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갚으라고 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법으로입니다. 이번에는 빌려준 돈, 대여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 과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장을 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대여금 소송,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은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변호사가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만한 소송이긴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아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소송까지 가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받는 소송을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소송에서 당연히 원고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입증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돈을 갚을 기간이 지났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계약의 체결, 그리고 물건의 인도, 변제기의 도래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빌려준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빌려줬다라고 하는 계약이 존재해야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가장 크고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 계약이란 것은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차용증을 쓸 수도 있어요. 가장 좋고 확실한 건 차용증이죠. 상대방의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서 내가 얼마를 당신한테 빌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고 이자는 몇 프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 계약서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소송 거의 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인 관계에서 그냥 상대방을 믿고 빌려주기 때문에 그냥 말만으로 아니면은 카톡만으로 빌려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법원은 확실한 판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 판례를 적용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원고의 패소를 선고하는 판결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례는 결국 원고에는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소송의 대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준 것 같아. 근데 돈을 빌린 사람, 피고가 나는 빌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 원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가 돈을 주었다, 계좌이체를 해줬다 라는 거에 더해서 이 빌려준 성격이 대여다, 빌려준 거다 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된다라고 판시합니다. 판례의 정확한 용어는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할 때 피고가 이를 다툰다면, 빌려준 사람이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피고가 나는 빌린 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이것을 빌려줬다라는 것 자체도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은 절대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넘어갈 수 있어요. 빌려준 거 대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준 거 증여일 수도 있고요. 뭐 주든 말든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명확한 성질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본다면은 계약서는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을 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너 그때 내가 얼마 줬잖아, 맞지? 라고 하니까 원고가 맞아 그때 나한테 얼마 보내줬지, 그거 내가 당연히 돌려줘야지 라고 하는 녹취 내용이 있어요. 근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판사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대여를 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지 못한다. 돈이 넘어간 건 알겠어. 근데 빌려준 거 정말 맞아? 근데 왜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라는 이유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물론 당연히 피고가 법정에서 딴 얘기를 했죠. 내가 그때 준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도의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난 그때 빌리지 않았다, 증여받은 거다 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들을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국엔 증거로 가자는 거예요. 양쪽 주장이 다를 때는 결국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이 현대 법 체계에는 가장 맞지 않느냐라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판사 욕도 많이 하고 법원 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은 건 본인 잘못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던가 아니면 최소한 카톡이나 문자로 명확하게 남겨놔야 돼요. 뭐 보냈어, 언제까지 줘,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얼마를 몇 월 며칠째에 빌려줬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걸 갚아라 라는 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있었죠. 내가 돈을 줘야 돼요. 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한 거 맞아. 차용증이 있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준다. 근데 1000만 원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피고가 빌린 게 아니라 갚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돈을 줬다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계좌이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문제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줄 경우. 현금으로 빌려주면 증거가 어디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그냥 눈 딱 감고 뒤통수 치겠다 마음 먹고 나 그때 돈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빌려주는 거는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내가 현금이 있어도 계좌이체로 증거가 남는 걸로 반드시 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제기, 내가 갚을 날짜가 와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차용증을 썼는데 2027년 1월 31일까지 갚는다 라고 썼어요. 근데 2026년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갚을 기한이 안 됐으면은 아직 너는 받을 권리가 없는 거야. 너가 받을 권리는 이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2027년 1월 31일이 지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건데, 사실 이게 문제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냥 이거를 날짜를 명시해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명시해 두지 않으면은 원할 때 갚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갚으라고 말할 때가 갚아야 될 때입니다.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하는데, 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그냥 달라고 할 때 줘야 돼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소송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내가 2027년 1월 31일에 받기로 했는데 한 2026년 9월 달에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소송이 이제 길어져 가지고 소송 중간에 그 1월 31일이 넘었어. 그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 역시 첫 번째 요건,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히 입증해야 된다. 증거로. 그리고 이제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지인 사이에서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은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자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연 20%, 단리가 최고입니다. 이걸 넘어가면은 무효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에 아무리 30% 40% 써놔도 소송으로 갈 때는 20%밖에 청구 못 합니다. 30% 40%는 무조건 져요. 이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라면은 20% 한도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계약서에 이자를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돈을 하도 안 줘가지고 이자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 촉진법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단리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 계약서에 안 썼는데 이자를 받고 싶어요 하면은 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내가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대응하셔야 돼요.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은 내가 합의를 보시든지 뭐 하시든지 하여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받았는데 피고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은 원고가 얘기한 걸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1,000만 원만 빌렸는데 상대방이 뭐 한 3,000만 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1,000만 원만 빌린 거니까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원고가 3,000만 원 다 이깁니다.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보호해주지 않아요. 법원은. 그래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변제. 내가 빌린 건 맞는데요,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체를 해줬습니다 라고 하면은 빌린 건 맞는데 갚았으면은 뭐 그건 당연히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진 거니까 피고가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 아까 원고가 가장 많이 지는 이유 중에 하나, 빌린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선물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제 서로 사귀었어요. 서로 사귀던 사이에서 서로 금전 거래가 오갔습니다. 근데 당연히 사귀던 사이니까 믿고 빌려준 거라서 계약서가 없어요. 근데 헤어져가지고 이거 내가 그때 쓴 돈 다 받아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게 연인 관계에서는 정말 큰 돈이거나 아니면은 차용증을 쓴 게 아닌 이상은 당연히 이거는 선물이에요. 연인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서는 증여 혹은 선물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약서가 명확하게 차용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많이 항변을 하죠. 이건 내가 빌린 게 아니라 증여받은 겁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얘가 그냥 준 거예요. 나 쓰라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항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청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도 주의해야 되고 피고도 잘 활용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제도,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은, 권리가 있는 건 알겠어. 너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날 동안 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네? 그래서 너의 권리는 없어졌어 라는 제도예요. 우리 법은 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11년, 12년 있다가 청구를 해요, 소송으로. 그러면 피고가 딱 한마디 하죠. 제가 빌린 거 맞아요. 제가 갚아야 될 돈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 10년이 지나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가 이깁니다.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사유 자체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미 없어요. 10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갚으라고 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아요. 갚으라고 말로 한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뭔가 중간에 매달 줘야 되는 이자가 있었다, 아니면은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년 되기 전에 뭔가 한 300만 원 갚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10년이 다시 시작하는 거라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조금씩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10년 안에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대여금은 10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은행. 내가 이거를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인 사람들은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상행위 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거는 5년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대부업자 아니면 사채업자 이렇게 내가 이걸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으로 줍니다. 그래서 많이들 싸우는 경우이기도 해요. 내가 7년 정도 지났어.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피고가 항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채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 빌려주는 걸 일로 하는 사람이에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어쨌든 빌린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는 사실, 이걸 일로 한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로. 그래서 뭐 대부업이 등록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등록을 안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 많습니다. 시장에서 많아요. 특히 시장에 상인들한테 일수 빌려주고 받으시는 분들, 그럼 이 사람 통장을 까봅니다. 거래 내역이 엄청 많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내용이 엄청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판사도 이거 약간 미등록 대부업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입증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럼 너는 소멸시효 기간 5년입니다. 근데 5년이 지나서 7년째 청구했네요. 원고 청구 기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항변, 상계 항변. 이거는 퉁치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빌린 거 맞아. 근데 나도 너한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럼 이거 우리 퉁치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계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쨌든 나도 받을 돈을 포기하고 퉁치자라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퉁칠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보통 이 상계가 근데 대여금에서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서 대여금 사건에서는 많이 없고 이 임대차에서 많이 일어나죠. 임대차에서 내가 월세를 못 냈어요. 그럼 보증금에서 깔 수 있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상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차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증금에서 상계한다 라는 거는 임대인만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내 맘대로 내가 월세 못 낸 거 맞는데요, 보증금에서 퉁치겠습니다, 이거 안 받아줘요. 임대인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상계라는 거는 내가 받을 돈, 너가 받을 돈 서로 퉁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다 아까 말했던 그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될 때가 와야 돼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내가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예요. 아직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퉁칠 수 없어요, 마음대로. 근데 임대인은 이 사람이 나갈 때 돈을 줘야 되지만은 언젠간 줄 돈, 내가 미리 줘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지만은 그래 지금 주겠다, 이건 상관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퉁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지 이게 상계가 되는 거예요. 상계를 하게 된다면은 돈을 갚은 걸로 봐요, 그만큼은. 이번에는 이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여금 반드시 계약서 아니면 증거 있어야 돼요. 내가 빌려줬다라는 거. 그리고 돈을 준 것도 계좌이체 내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갚을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도 있거나 아니면 갚을 기간이 없으면은 청구를 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인들 간에 돈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못 받는다 생각하고 줘야 된다.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이거 그냥 준다 생각하고 줘야 된다. 나중에 받을 가능성이 없다. 옛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